안녕하세요. 이곳 사연을 접하다 보면 저와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늘 반가운 마음으로 듣고 같은 동네라서 그런지 가끔은 친근감이 들기도 해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조금은 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저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딸아이의 노트북을 켰어요.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시댁이 워낙 화목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집살이 또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고 그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매우 현명하신 분이신 거죠. 우리 둘째까지 장가를 다 갔으니까 내가 여한이 없다. 내 생에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속이 다 후련하다. 좀 쉬어야지. 어머님, 아들 이렇게 멋있고 인품 좋게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요. 말도 참 정감가게 하는구나,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쨌든 이렇게 아들들 장성하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풍요로워. 그렇죠. 어머님은 이제 할 일 다 하셨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재산도 그냥 미리 배분해 주시면 깔끔할 텐데. 사람 일 진짜 모르잖아요. 아버님도 갑작스레 돌아가신 건데 어머님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 있나요? 제 말 너무 섭섭히 듣지 마시고 정말 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시댁도 형제들끼리 분란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당신은 무슨 말이 그래? 엄마 오래 사실 건데 재산 분할을 미리 왜 하냔 말이야? 참나, 말 조심 좀 해. 엄마, 죄송해요. 당신도 너무 감정에 앞서지 마. 사람이 항상 뒷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가족 중에 꼭 있어야 한다니까. 형님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방송국 분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돈에 눈이 밝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처음 결혼을 하고 겪은 형님은 저와는 너무 반대되는 사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약간 물렁하다는 평을 듣는 저와는 달리 똑 부러지는 형님을 보면서 가끔은 부럽기도 했지만 저렇게 재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남편네는 조그맣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재산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형님은 그 재산 혹시라도 어디 갈까봐 그런지 듣는 저도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재산 타령을 많이 하였습니다. 넌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꼭.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너네 싸움 안 나게 정확히 배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넌 꼭 그렇게 이 좋은 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분위기를 망쳐야겠어? 참나 하여튼.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가 장남인 건 아시죠? 아, 진짜? 당신 그만 못해? 엄마, 죄송해요. 요새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좀 시댁 재산 문제로 말이 많은가 봐요. 동선에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뒤에서 호박씨 까는 짓은 안 하거든요. 네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서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 요새 장남이 어딨고 차남이 어딨니? 다 똑같은 자식이지. 애초에 재산 가지고 차별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아.
그러니까 이 재산 혹시라도 둘째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갈까 전전긍긍하지 말란 소리야. 나 죽거든 아주 똑같이 반으로 갈라줄 테니까 알겠니?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자꾸나.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그렇지. 장남이 왜 장남이겠어요?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이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어머님도 형님의 말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 보이셨고 저 역시 자불안석이었어요.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은 필요하지만 그러게까지 대놓고 어머님께 유산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형님은 어머님이 혹시라도 저희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 역시 마음이 불편했죠. 멸치볶음이랑 진미채 등 간단한 찬거리 거기 담아놨어. 하나씩 가져가거라. 너희 바빠서 음식 해먹을 시간도 없잖니.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손맛도 좋으신데 저희 집 밑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면 저야 정말 좋죠. 이래서 제가 반찬 가게를 못 간다니까요. 반찬 가게에서 어머님 손맛을 흉내나 낼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근데 이거 동선애랑 똑같이 배분하신 거 맞죠? 통이 동선애 반찬통이 더 커 보이는데 아닌가? 하여간 의심은. 그리고 누가 좀 많이 먹고 덜 먹으면 어때? 눈대중으로 담은 거라 뭐 누구네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래도 거의 똑같으니까 그런 거 좀 따지지 마라. 넌 참 애가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 거니? 형님,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럼 형님이 먼저 골라서 가져가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그럼 불만 없으신 거죠? 매사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형님이었기에 작은 거 하나하나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바꿀 수 없듯이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을까? 제 남편이 어머님께서 연락이 되지 않자 일하던 도중 집에 찾아가고 나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역시 그 전화를 받고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갑자기 왜 이래? 여기요. 여기 123번지인데요. 사람이 쓰러졌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눈 좀 떠봐.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전화를 안 받길래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어떻게 쓰러져 있냐고. 엄마! 형님이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상황이 와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최초 발견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어머님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었고 수술이 끝나고는 그에 따라 병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어요. 집안이 모두가 비상사태가 되었고 형님은 그 와중에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짜증났는지 또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간호사들도 흘끔흘끔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엄마를 잘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가까이 설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네 책임 아니야. 우리 모두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진짜. 엄마 어쩌냐? 무조건 건강하게 깨어나셔야 하는데. 일어나실 거예요. 어머님 강한 분이시잖아요. 저희 생각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일어나셔서 캐치하실 거예요. 우리 힘내요. 아, 내가 뭘 했어?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유산 정확히 배분해달라고 했잖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만약 어머님 이대로 돌아가셔봐. 우리가 장남인데 똑같이 배분받아야 하는 거잖아.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가 중내 사내 하는 판국에 무슨 말이 그래? 당신한테 엄마보다 유산이 중요한 거야? 다들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왜 이래?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이 굴러가는 거야. 다들 감정에 휘몰아쳐서는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확실히 해달라고 못을 박았어야 했는데 다들 말려서 이 꼴이 된 거잖아. 아우 짜증나. 어떻게 정말? 듣자 하니 진짜 너무하네요, 형수님.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지금 엄마가 사내 못 사내 하는 마당에 그깟 유산이 뭐라고? 그깟 유산이요? 그럼 깔끔하게 서방님이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저희가 장남이잖아요. 그만 못해? 당신은 돈이 그렇게 중요해? 한 번만 더 입 열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진짜. 가족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절레절레 고개만 저어질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실로 옮겨졌고 그렇게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역시 너무 갑작스레 어머님이 이렇게 되자 눈물만 나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수술은 잘 됐거든요. 환자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렸죠. 아, 감사합니다.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꼭 깨어날 순 있겠죠? 눈만 뜨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 또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흐느끼는 남편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입원하시기 전만 해도 반찬도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여보, 어떡해, 어머님? 진짜 잘못되시면 안 되잖아. 그럴 일 없어. 엄마 어떻게든 일어나실 거야. 엄마가 우리를 갑작스레 떠날 리가 없잖아. 절대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남편도 힘들지만 꿋꿋이 참아내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또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마저 이렇게 갑작스레 이를 수 없다고 외치고 또 외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는 것 또한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진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것이 3년이 되었고 가족들 모두가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님 집에 가서 이불이랑 여러 가지 용품들 좀 병원에 가지고 오려고 들렸는데 형님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머님 폐물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곳저곳에 껴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비싼 가방과 비싼 옷가지들을 이미 챙겨 넣었더라고요. 순간 제가 뭘 본 것인가 당황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덜 됐어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물건을 멋대로 정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머님 옷이랑 반지, 목걸이들은
왜 건드리시는 거죠? 형님 거 아니잖아요. 아, 동서도 얼른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혹시 알아?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때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일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유산 문제도 그렇고 할 게 많아요.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야지. 이게 이성적이고 좋은 거야. 집에 나 같은 사람 하나는 있어줘야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지 않겠어? 아, 이 모피 어때? 어울려? 어머님 하여튼 안목 좋다니까. 정말 어이없네요. 그동안 형님 말하는 거나 하는 행동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길 바라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머님 옷이랑 폐물들을 정리하고 있다니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누가 보면 어머님 장례 치르고 온 줄 알겠어요. 기막혀 진짜. 오늘 하신 행동 못 본 걸로 해드릴 테니 각자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전 양심도 없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였으나 형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훈계를 하니 형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원래도 이상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완벽히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야, 네가 날 가르쳐? 어차피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깟 거 어차피 주인 없으면 며느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어머님이 딸이 있냐, 형제가 있냐?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내 차지라고. 안 가져갈 거면 넌 그냥 빠져. 나 훈계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어머님이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네요. 내가 더 불쌍하지. 이렇게 우유부단한 집에 시집와서 답답하게. 난 동서 같은 성격들이 정말 싫어. 우유부단 그 자체잖아. 제가 우유부단하다고요? 형님처럼 남한테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뭐든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형님이 더 피곤해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난 이거 다 챙겨갈 거니까 알아서 해. 나한테 훈계질 하려면 그 입 당장 다물고. 제 말에도 형님은 아랑곳도 않고 어머님의 좋은 물건들을 본인 가방 속으로 집어넣기 바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형님에게 뭐라고 한 뒤 이불이랑 혹시라도 깨어나셨을 때 필요한 어머님들의 물품들을 챙겨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형님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니 이젠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님을 보고 나니 어머님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처음에 좋아하시고 예뻐해 주셨을 텐데 저런 인간인 걸 알았으려나 싶었죠. 아니면 이미 형님 성격을 다 아니까 미리 재산을 무조건 반씩 나눠줄 거다라고 못이 박히게 설명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형님은 본인네가 장남이라고 많은 재산을 요구하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진작에 말씀하셨나 싶기도 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옆에서 자려고 이불 가져온 거야? 정말 고맙다. 내일 너도 일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아니야. 어차피 옆에만 있어드리는 건데 뭐. 어머님이 나 예뻐해 주신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빨리 깨어나셔야 하는데 어쩌다가 조금 더 엄마 보러 자주 방문할 걸 그랬어. 너무 후회가 되는 거 있지? 어머님 깨어나실 거야. 강한 분이잖아. 그리고 몇 년만 해도 깨어나는 사람들 많대.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보자. 자기도 힘내. 남편은 몇 날 며칠을 내리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한편으론 참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남편 또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집에 와 남편 몸보신 좀 시켜줄 겸 오랜만에 동네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세댁,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이사 간 줄 알았잖아. 시어머니는 여기 그대로 사시는데 시댁만 안 보여서. 아, 뭐 이래저래 일이 있었어요. 사골할 건데 사골용 좀 챙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소고기 간 것도 좀 포장해 주세요. 어머, 세댁이 사골하게? 세댁네 시어머니 사골 잘 끓이잖아. 배우면 되겠다. 아참, 시어머니 어제도 삼겹살 사 먹던데? 혼자 사는 양반이 손도 크지. 바리바리 사시더라고. 내가 이걸 누구랑 다 먹냐고 하니까 대답은 안 하시더라. 무슨 파티 했어? 네?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삼겹살을 사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확실한가요? 정말 맞아요? 아유, 그렇다니까. 내가 세댁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나 여기서 장사만 36년 했어. 세댁 시어머니도 한 20년 거래했지. 근데 진짜 오랜만이라서 뭐 인사 좀 나누고 싶었는데 헐레벌떡 나가더라. 어머님 뭔 일 있으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저희 어머님이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았습니다. 3년째 무의식인 시어머니를 봤단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바로 시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덮고 있는 차렵 이불을 젖혔어요. 차렵 이불을 젖힌 순간 난생 처음 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불을 펼쳤을 때 형님이 들어오셨고 형님의 모습은 어머님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기이하고 처음 본 모습이었죠. 형님은 절 보고 당황했어요. 걸친 옷가지며 얼굴 화장이며 머리 스타일 누가 봐도 어머님이었고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님 옷가지며 폐물들을 가지고 갔던 터라 모든 것이 그냥 어머님 그 자체였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멍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 병원에 올 시간 아니잖아. 그리고 내 모습은 오해하지 말아줘. 어머님이 그리워서 한번 재현해 본 거니까. 아우, 빨리 나도 집에 가야겠다. 어머님 한번 뵈러 온 거긴 한데 나도 바쁘거든. 형님이야말로 꼴이 그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완전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어머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정말 당황스럽고 머리가 띵하네요, 형님. 동서는 알 거 없어.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나 바쁘니까 먼저 좀 가볼게. 동서랑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 형님은 급격히 당황한 모습을 하고 불이 나게 병원을 나서려고 했지만 전 그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어제 정육점에서 시어머니를 봤다는 게 형님이 어머님처럼 분장을 하고 다녀서 어머님인 줄 착각한 것 같았거든요. 분장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모습을 곧 재현하기란 쉬웠을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곰곰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지 생각을 해보았고 그 이유가 곧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형님보다 먼저 앞질러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님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도장과 이리저리 땅 문서들을 찾았으나 역시나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인 어머님을 대신해 형님이 어머님으로 둔갑한 후 모든 걸 가지고 나간 게 확실해 보였죠. 그리고 전 부동산에 바로 달려가 알아보았고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며칠 전 어머님이 오셔서 땅이고 뭐고 다 내놨어. 자식들한테 현금화 시켜준다나 뭐라나. 약간 감기가 들었는지 목소리가 이상하긴 했는데 왜? 땅 팔면 안 되는 거야? 새댁이 이렇게 급한 얼굴로 물어보니까 나야 당황스럽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님이 와서 했다는 거죠? 똑똑히 저희 어머님이 맞았나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에이, 내가 이 동네 장사 무슨 한두 번 해?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당연하지. 머리 스타일이며 오시고 어머님 맞더구먼. 아주 오랜만에 오셔서 인사도 했고 살이 좀 많이 빠졌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완전 토박인데. 저희 어머님 3년째 입원 중이세요. 근데 어떻게 여길 왔겠어요? 기가 막혀. 그건 어머님이 아니라고요. 뭐? 그럼 그 사람은 누구요? 분명 새댁 시어머니였는데. 참나. 그럼 내가 헛것이라도 봤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전 그 얘기를 듣고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이 사건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가장 의심스러웠고 이 모든 것이 맞다면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나 다름없으니 말이에요. 거의 인간 이하나 다름없었죠. 어머님 폐물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나갈 때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분장쇼까지 하는 형님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형님이 특수 분장사란 걸 잊고 있었네요. 쓰러진 어머님을 대신해서 어머님으로 둔갑하고 땅이고 집이고 다 부동산에 내놨다면서요? 이 동네 좁은데 어떻게 생각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돌아갈까요? 그렇게 본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니 결국엔 현금화 시켜서 형님이 가로채려고 한 거죠? 어머님인 척하면서 인감이고 뭐고 다 빼돌린 거잖아요. 아니, 동서, 웃긴다. 왜 생사람을 잡아? 나라는 증거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겠지. 어머님이 예전에 내놨을 줄 누가 알아? 매일이 그날이고 그날이다 보니 그냥 어제 오늘로 착각한 거겠지. 혹시라도 우리한테 재산 상속이 더 많이 떨어질까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정말 웃긴다, 동서. 욕심 없는 척 하더니 속셈이 그렇구나. 형님은 당황했는지 말을 계속 더듬었지만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를 모함했어요. 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겪어봤기에 저를 의심하기보단 모두가 겨누는 의심의 논초리는 형님을 향하고 있었고 저 역시 형님에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거짓말할 사람입니까? 형수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이 사건 이대로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면 어쩔 건데요. 아니, 난 그냥 할머니 분장을 해본 건데 그게 어머님인 척 분장한 걸로 몰아가면 제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하나요? 저 분장사 출신이고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분장 해보거든요. 오해를 해도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해요? 당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재수 씨가 어디 생사람 잡을 사람이냐고.
만약 재수 씨 말이 모두 사실이면 나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엄마 아픈데도 재산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현금화 시키려고 한 거였다면 그땐 이혼이야. 아, 기막혀.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타 날 욕해도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설사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당신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정상이야? 날 위한 거라고? 미쳤어. 그깟 돈이 뭐길래 그런 쇼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진실은 곧 밝혀지겠지. 아주버님이 저렇게 엄포를 놨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전 결국 이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어머님 대신에 누가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땅 문서들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용을 한 셈이니까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자 형님은 그제야 본인에게 일이 불리하게 돌아갈 걸 알았는지 결국엔 경찰 앞에서 모든 걸 불고야 말았답니다. 금방 들통날 짓을 왜 했는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전에 해준 거라고 하려고 미리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영악한 형님의 머릿속을 낱낱이 알게 되자 정말 소름이 돋고 원래도 인간성이 별로인 건 알았지만 최악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내가 동서보다도 먼저 시집오고 난 돌아가신 아버님도 모셨고 이희가 장남인데 무조건 차남이랑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해준다는 게 기막히잖아요. 형사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미리 해야 할 일을 전 대신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가 분장사 출신이니까 어머님 변장쯤이야 식은 죽 먹기 없고 어차피 어머님은 절대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이거 큰 중범죄예요. 다른 사람 명의 도용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저지른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절대 모르시네. 어쨌든 고소가 된 이상 형사처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나, 살다 분장쇼는 또 처음이네. 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이제야 실토를 하다니. 어쩜 인간이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죠? 지금 어머님이 사내 못 사내 하는 마당인데 그 와중에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 싫어서 명의도용까지 해가며 일을 벌이다니. 진짜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건 못 참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우리 엄마 아픈 와중에 돈밖에 모르다니.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네. 원래도 정 떨어진 지 오래지만 이젠 진짜 도저히 당신 얼굴 볼 자신이 없다. 결국 아주버님은 욕심 많고 머릿속에 본인 입속밖에 모르는 형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아주버님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며 이혼 소송을 건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형님은 쓰러진 어머님을 대신해 명의를 도용하여 이곳저곳에 땅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형법상 사기죄에 속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형님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명의를 도용해서 완전히 이득을 보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더불어 어머님 허락도 없이 옷이며 폐물들도 다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시기적으로 아주버님과의 이혼 소송이 끝이 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간이라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된다며 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은 참으로 아쉬웠죠. 그 후에 아주버님과는 오랜 소송 끝에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오히려 형님과 이혼이 확정되자
정말 제가 본 그 어떤 얼굴보다도 가장 편안해 보이셨어요. 네가 바라던 게 이거지? 내가 없으면 이 재산이 너희 집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 내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아?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형님 눈엔 제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이나 보죠? 인간이 되세요, 제발. 이제 아주버님이랑 이혼도 했으니 저랑도 남이니까 막말 그만하시고 제발 반성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부탁입니다. 네?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고. 왜? 너만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어. 알아? 이 사람도 참 바보 같지. 내가 장남이라고 돈을 더 떠먹여 준데도 싫다고 하니. 바보 같은 인간들끼리 어디 그렇게 착한 척하고 평생 살아봐. 형님은 반성이란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위자료 그리고 벌금까지 대폭 맞았어요. 그럼에도 돈에 눈이 멀어 아주버님께 재산 분할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에 모든 재산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버님이 분할해 줄 재산은 없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고 그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재산 분할까지.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분할을 해달래? 네가 사람이야? 너랑 결혼해주고 살아줬잖아.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냔 말이야. 진짜 지긋지긋한 집안. 내가 이렇게 몰락하지만 나 절대 너희 집안 용서 안 해. 어머님 평생 간호하고 살아봐 어디. 바보처럼 너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가. 난 너처럼 돈 안 해. 엄마가 한 푼도 안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욕심 없어. 알겠어? 독하다 진짜. 다신 만나지 말자. 그렇게 분장쇼는 형님의 이혼 그리고 벌금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어머님 흉내까지 내가면서 땅들을 팔려고 했는지 아직까지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온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형님은 뮤지컬 쪽 분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박봉이라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곳에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일하려고 하다가 직원들한테 왕따도 당했다고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성 절대 안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이 지나서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꼭 깨어나길 바랬는데 결국엔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오랜 병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희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충격은 아니었고 이제 아프지 않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재산 분배가 되었는데 반전은 아주버님 내에 3%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니 그렇게 배분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형님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어머님을 못 믿고 생쇼를 하다가 결국 그냥 빈몸으로 쫓겨난 꼴이 되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물려받아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참. 너 보기가 내가 너무 미안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에이 형, 괜찮아.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면 어때? 진짜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다행히도 저희 남편과 저는 그렇게까지 유산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때의 일을 가끔은 잊고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 집안에 그런 인간을 빨리 잘라버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아마 형님과 이혼을 하고 어머님이 마음이 편해져서 눈을 감은 거라고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또다시 느끼는 중인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형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겠죠. 이 글을 쓰면서 저 역시 좋은 마음보를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마지막 엔딩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깝게 끝이 났지만 어디선가 지켜봐 주실 거라고 믿고 있음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꽤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제 차를 들이박은 차주가 전 남편이었거든요.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때 주류 사업을 했던 전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과는 많이 달랐고 살면서 생기는 성격 차이는 저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고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점점 더 지쳐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신했었던 제 선택이 점점 후회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 최대한 서로 조율해서 좋게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대화 도중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꼭지가 돌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이러다 보니 남편을 좋아했던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되레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와 다르게 처음엔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이혼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간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싶은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통제하려 들어? 내가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통제했다는 거야.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건지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 달라는 게 뭐가 문제인 건데? 다른 부부들은 안 그런 줄 알아? 시간 맞춰서 저녁을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쯤 오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술 약속 있다고 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한 것뿐인데 뭐가 통제를 한다는 거야?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내 의견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집에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한 행동들을 보면 연애 때보다 더 못한 거 알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 당신한테 내 삶의 전부를 간섭받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옥죄려 한다면 그냥 각자 살면 되겠네. 우리가 얼굴만 보면 싸우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데 굳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감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할 때는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바뀐 모습은 너무 낯설었고 같이 살기에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편은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해서 제 삶을 되찾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너희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이유가 뭐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얘기가 나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래? 문제야 아주 많죠. 이 사람이 저를 아주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려 한다니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것이지. 맨날 감시받고 사는 것 같다니까요. 그동안 참고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떤 성격인지 너무 잘 알아서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어요. 저는 그냥 앞으로 연애만 하면서 살려고요.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간섭했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데 당신은 혼자만 편하려고 하잖아? 나도 똑같이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 다 하면서 저녁 식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놓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의 배려라도 했어? 언제 끝나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 건지, 술을 마시면 얼마나 있다가 올 수 있는지 이런 건 일상적인 대화라고. 그래야 나도 당신이 올 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을 거 아냐. 그리고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야? 나는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나한테만 떠맡기면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최대한 청소기 한 번은 돌려줄 수 있잖아. 입고 있던 옷들은 전부 다 훌러덩 벗어 던져버리고 쓰던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 청소해 놓으면 맨날 어지르기만 하는데 이런 걸로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최대한 이해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당신도 뭐라도 좀 느끼고 변할 줄 알았어. 그런데 되려 나에게 더 큰 상처만 주잖아. 그만들 해라. 그래서 확실하게 이혼 결정한 거니?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선 아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서야 되겠어? 아이가 있으면 내 아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도 대충 들어보니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싫다면 그냥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둬라. 어차피 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애도 아니고 사사건건 참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혼은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으니까 애부터 가져봐라. 그래야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임신한 너를 위해 집안일도 해주지. 서로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진작에 애부터 가지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어머님, 저 지금 이 기분 상태로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가 임신하면 아이 때문에 큰소리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더 막 나갈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이 가졌다가 유산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요. 지금 이 상태론 이 사람 더하면 더했지 아이 낳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결정한 대로 이혼할게요. 저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 아이가 생긴다 해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삶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아이를 가졌다간 제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이 사람과는 연애 상대였지 결혼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할 생각이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한테 정말 정 떨어져 버렸지만 남편도 저와는 더 이상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모도 더는 말리지 않았고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는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던 도중 부모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많이 놀랐지만 어차피 알게 되신 거라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할 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부모님을 급하게 집 밖으로 밀어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도 두 눈으로 전부 다 목격을 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아니, 자네 지금 그 차림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딸과 아직 서류에 이혼 도장도 찍지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내 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오셨어요? 연락 한 통은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꼴도 안 보여드렸죠. 그리고 당신은 오늘 좀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오고 있으면 미리 문자라도 주지. 지금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바람이라니. 너랑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이혼하기로 결정된 건데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 집 당신 집이야? 내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이라고. 우리 민정이 많이 불편하니까 대충 짐 챙겨서 나가. 법정에서 보면 되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더는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내 딸이 좋다고 결혼하겠다며 허락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멋대로 이혼을 결정해? 대충 들어보니까 자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소리야? 그리고 이혼 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지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뿐인데 서로의 사생활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다들 뭘 잘못 먹었어요? 내 집에서 언제까지 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오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만 모시고 가세요. 저 잔소리 누구 닮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한테 보고 배운 거구만. 장인어른은 듣기 싫은 장모님 잔소리를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요. 저는 잠깐 지금 몇 마디 들었는데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법정에서 보고 이 집에 있던 짐들은 장인어른 집으로 전부 다 보낼게.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짐 정리는 금방 되겠네. 앞으로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이 집에서 같이 살게 될 사람이거든. 당신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으니까 대충 챙길 것만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오래 걸리지 않지? 오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다. 얼굴부터가 질리게 생겼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어? 나 같아도 이혼하겠다. 내일 당장 도장 찍어.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 네가 내 앞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절대로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갈 테니까 두고 봐.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저 여자는 성격도 아주 더럽네. 그쪽이 내가 우리 오빠랑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지금 네가 걸치고 있는 거 봐봐. 그게 증거야. 엄마, 영상 좀 촬영해 주세요. 그거 당장 내놔. 네가 뭔데 내 잠옷을 걸치고 있는 건데? 저는 내연녀에게 달려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뺏었어요. 내연녀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분노가 극에 달한 저를 내연녀는 이기지 못했고 온 힘을 다해 옷을 뺏는 순간 내연녀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인 상태였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잠옷은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안방으로 도망친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돌려 세우더니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선 달려들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 버렸고 그대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진 남편을 넘어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내연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내연녀는 제 속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 나갔냐고 입고 있던 속옷을 온 힘을 다해 뺏었는데 침대 옆에 찢어져 있는 속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께 찢어져서 제 걸 입으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오기 전에 남편과 내연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으로 그려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내연녀는 옷만이라도 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내연녀를 목격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잠시 뒤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법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이혼을 하게 됐지만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적으로 웬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저를 데리고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집에만 박혀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고 무조건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엄마의 노력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제자리를 잡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3년밖에 안 지나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다시 과거의 삶들이 반복이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과거의 일 때문에 남은 앞날까지 망치지 말라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사람한테 치유를 받아야 한다면서 선자리를 강행했어요. 엄마가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부탁으로 나온 자리라 예의만 갖추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된 대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려 했던 자리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더 놀라웠던 건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전날인데도 깊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만나고 끝낼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알면 알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만나면서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섣불리 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도 저와 연애할 때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지만 결혼 이후 달라진 모습들 때문에 이혼을 했던 터라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봐 결혼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었고, 저와 그 사람은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의 남편도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노력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겨 아들 하나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는 더 이상의 불행은 없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예약해두었던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차량을 들이받았고 강남 한복판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충돌을 했던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당장 내리라고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면서 분위기를 압박하길래 저는 일단 차에서 내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제가 잘못을 한 거라면서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차가 많이 막히던 강남 한복판에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던 그 순간 저는 모자를 쓴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봤어요. 저도 놀랐지만 상대방도 많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예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당신이었어? 너는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또 만나냐? 오늘 하루 너 때문에 기분 다 잡쳤잖아. 눈 감고 운전해? 이래서 여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었잖아. 그리고 지금 내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 임산부가 타고 있다고. 나야말로 너를 강남 한복판에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런데 나는 내 신호 받고 제대로 갔거든? 블랙박스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차부터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통 정체되잖아.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은 정말 거지 같구나?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니? 뭐라고?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몰고 갔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차 수리비에 병원비에 임산부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 합의금으로 당장 5천 내놔. 걸치고 있는 거 보니까 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5천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5천? 너는 인생이 참 편하지? 그냥 보험사 부를 거니까 차나 갓길에서 빼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 같아? 어디서 우리 남편한테 큰 소리야? 내 배 안 보여? 임신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기요. 내가 봐도 그쪽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다짜고짜 큰 소리부터 치지 말고
일단 차부터 한쪽으로 빼시죠. 당신은 일단 보험사부터 불러. 아, 너 결혼했냐? 어쩐지 걸치고 있는 것들이 가격 좀 나가 보이던데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나 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좀 뜯어 먹어야겠다.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전 남편을 무시했고 차를 갓길에 세우려고 올라타려는 순간 뒤에서 내연녀가 당장 5천을 내놓으라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으로 쿵 하고 나가 떨어진 저는 순식간에 당해버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차에 올라탔던 남편이 제 쪽으로 급하게 달려와 내연녀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고 전 남편이 시댁 식구들 중 한 사람을 보고 사색이 되어 버렸네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모자를 푹 눌렀어서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혹시나 했는데 자네가 맞구먼. 내가 분명 그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텐데 재벌은 난 못 준다더니 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 일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 자네는 또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내가 기억하기론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출소한 지 몇 달 안 됐지? 먹고 살 방법이 그렇게나 없나? 보험 사기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았으니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네. 저기 판사님, 잠시만요. 이번에는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저 징역 살면서 정말 많이 뉘우쳤고 다시는 보험 사기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소했어요. 오늘은 그냥 제 와이프랑 바람이나 쐬려고 나온 것뿐이에요. 임신해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길래 잠깐 나온 거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 계획을 꾸민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 일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보험 처리하고 끝낼 테니 좋게 넘어가 주세요. 그럴 수야 없지.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일인데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 있겠나? 그리고 그쪽이 임신을 했다고? 그럼 뱃속에 튀어나온 그 끝은 뭔가?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이 내연녀였던 그 여자를 급하게 가렸고 내연녀는 헝클어진 옷을 다시 여미면서 급하게 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제가 전 남편을 밀친 뒤 내연녀의 겉옷을 들쳤어요. 그러자 내연녀의 배에 붙어있는 임산부 체험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된 상황을 꾸면서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보험 사기를 계획해 저희 가족의 일정을 전부 망쳐버린 내연녀와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판사인 시부에게 무릎을 꿇더니 다시 징역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시부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역정을 내셨어요. 저희 시댁은 법조인 집안이라 이번 전 남편 일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어요. 현재 남편은 변호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검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판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남편의 죄질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받았지만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내연녀는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에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 그리고 내연녀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 시댁 집안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내연녀의 아이는 태어났고 먹고 살기는 막막해지자
공사판이라도 뛰어들려고 인력사무소로 가던 도중 차 사고가 나면서 꽤 많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범행을 시작하게 됐었다는 과거의 일들을 대충 들었는데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잦은 보험 사기로 결국 꼬리가 밟혀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출소하고 나서도 밥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져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더 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임산부인 척 연기까지 하며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로 남편은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징역을 가게 되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죄를 저지른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혼을 하지 않고 전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었다면 제 인생은 내연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테지만 확실하게 끊어내서 지금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고칠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항상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이 180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불행이거나 행복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도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라디오 사연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던데 저 역시 쑥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가난하지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려서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시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부모님을 보며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늘 주말에 쉬는 날이면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불우한 아동들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저 역시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며 아이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주며 놀아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였고 소탈한 남편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잘 살았어요. 제가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제 친구들은 봉잡았다고 표현을 하며 부러워하더라고요. 너 진짜 봉잡았다. 어디서 그런 신랑을 얻니? 그래도 그 정도 사는 집이면 시댁이 보통은 아니겠다. 아무래도 좀 격이 같이 맞는 집이랑 결혼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너 마음고생 좀 하겠는데? 괜찮겠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고상하셔서 절대 그러지 않으셔. 오히려 잘해주시는걸?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머, 그런 집이 인품까지? 훌륭하단 말이야. 더할 나위 없다 정말. 너 땡 잡았어 기집애. 너희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니까 네가 대신 복을 받나 봐. 아휴, 난 언제 시집 가나? 너까지 가면 난 진짜 혼자인데. 섭섭한데 정말 축하해.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을 하였지만 친구들 앞에서 내색은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모진 반대 끝에 결혼을 강행했었거든요. 남편과의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았었고 그렇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히게 되었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였지만 저희 아빠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지만 사랑이 뭔지 부모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포기가 안 되었어요. 아휴, 순대 냄새. 아니,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옷이라도 사 입고 오시지. 영훈이 너
옷도 한 벌 안 사드렸니? 아니에요. 영훈이가 사준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사이도는 돈 아닌가요? 그래도 집에서 제일 깔끔한 거 입고 온 건데 아무래도 42년 동안 장사만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언짢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기분 푸셨으면 해요. 제가 풀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어쨌든 영훈이가 그렇게 죽자 사다 매달리니까 허락은 합니다. 참고로 예단은 안 하셔도 돼요. 코 묻은 돈으로 예단해봤자 어차피 제 눈에 차겠습니까? 그냥 몸만 와도 되니까 그리 하세요. 전 할 말 끝났는데 일어날게요. 엄마, 무슨 매너가 이래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덜 되셔서요. 어디서 큰 소리야? 가정교육을 내가 그렇게 시켰니?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데 네가 어딜 나서 나서기에? 저 성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휴, 여자의 눈이 돌면 애미애비도 모른다더니. 그래, 어디 한번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 어디 한번 해봐. 그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죽도록 사과해야 했어요. 형편이야 어차피 다른 형편이니 그렇다 치지만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이라도 갈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절 결혼시키는 것에 마음을 무거워했지만 저 역시 꼭 잘 살 거라는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패기로 남편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결혼까지 강행한 것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였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보통이 아니시던데. 뭐 형편이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엄마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네가 그렇게 꼭 그런 집 가서 기죽어 지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영훈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제가 진짜 은선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엄마가 지금만 저러시지 정말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발요. 어머님, 아버님마저 이 결혼 반대하면 저랑 은선이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한테 등불이 되어주세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겠지. 우리 은선이 눈에서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해줘. 이게 하나밖에 없는 내 소원이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나 진짜 보란듯이 잘 살게. 나중에 시어머니가 나 정말 좋아지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닫은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식장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단 한 번의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 또한 결혼식에 와서 시어머니 표정이 왜 저러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참 수치스러웠지만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버틴 시기였어요. 하물며 우리 미술관 큐레이터보다도 학력이 낮잖아? 내가 너한테 장가 보내려고 막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영훈 씨랑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도 아들 낳아봐. 내 속이 안 뒤집히게 생겼나? 시장에서 순대국집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말도 안 되지. 저희 부모님 그래도 평생 순대 파시면서 남들 도와 봉사하시고 사신 분들이에요.
좋게 봐주세요. 정말 멋진 분들이거든요. 단지 금전적인 기준이 어머님께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참 돈에 울고 웃는 어머님이 제가 보기엔 더 교양 없어 보이네요. 뭐? 그깟 순대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하여간 오지랖은. 그리고 냄새나게 순대를 어떻게 먹니? 넌 그런 거 먹고 자랐을지 몰라도 우리 집은 순대 같은 건 입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영훈이 데려다가 그런 거 먹일 생각 마라. 격 떨어지니까. 재수씨 부모님들은 참 좋겠어요. 가난한 부모라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참나. 시어머님 무조건 격식을 따지셨는데 시댁은 대대로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물려받아 운영 중이었고 화랑을 운영 중이어서 그런지 웬만한 집안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모두 알고 지내면서 남편의 짝꿍을 살펴봤다고 하였죠. 그렇게 며느리 자리에 공을 들일 때 하필 남편은 저를 만나 결혼을 강행한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어머니는 그렇게 절 구박하시며 늘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가면 심해졌고 힘들었어요. 워낙에 며느리 자리에 기대치가 높았던 분이어서 그런지 저를 미워하는 강도는 줄어들진 않았고 더욱더 괴롭힘의 연속이었죠. 지금 같아선 절대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땐 뭐가 그렇게 버틸만 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너 이번 주말에 화랑 나와서 청소 좀 해라. 너도 이 집안에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림 볼 줄 모르는 눈이니까 청소라도 해. 매일 영훈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아주 칠렐레 팔렐레 신났지? 이런 거라도 해야 네가 분이 풀리는 것 같아.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아. 청소야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게 저를 부려먹으시는 거라면 하지 못하겠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제가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걸 알면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이 사람이 청소부예요?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대우를 해야죠. 집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 밖에서도 똑같은 대우만 받는다고요. 애초에 허락을 하시지 마시던가. 왜 이렇게 사사건건 괴롭히는 건데요? 뭐야? 너 영훈이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할 수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아이고, 내가 우리 막둥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너네 부모님이 속상해 한다고? 말이야 똑바로 해. 이런 집에 널 시집 보내는 너네 부모님이 양심 없는 거지? 너 임마, 당장 엄마한테 사과 못해? 엄마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니까. 남편 또한 저 때문에 이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어요.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집에서 거의 손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의 자식 사랑이 워낙 특출나셨기 때문에 결국엔 항복을 하신 거랍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고 괜히 이런 결혼을 선택했나 싶었으나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잘해줬거든요. 꼭 분가하자. 엄마도 아마 분가 허락해 주실 거야. 엄마 돈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혹시 분가 얘기도 내 입에서 나온 줄 아시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어머님한테 최대한 예쁨 받고 싶어서 그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나도 많이 노력하는데도
참 엄마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 정말 미안해. 남편의 위로에 그래도 울고 웃었던 지난 날이었고, 오히려 사방에 적이 많다 보니 저희끼리 참 끈끈해졌어요.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절 미워하면서 왜 분가에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꼬셨니? 분가하자고? 참나. 얼마나 우리 영훈이에게 빨대를 꽂으려고 분가를 하자고 해? 내 눈엔 보이지 않으면 너 일도 안 하고 우리 영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만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아까워서 그럴 순 없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젊은데 당연히 밥벌이는 해야죠. 어머님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도 분가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1년만 같이 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약속한 대로 나갈게요. 미쳤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넓은 집 아줌마 혼자로 어떻게 케어해? 쟤라도 있어야 잔디 관리며 화분 관리도 하지. 난 이렇게라도 미찌는 결혼한 거 다 뽑아먹을 작정이야. 그러니까 그리 알아. 미치는 결혼을 시켰으니 저의 노역을 뽑아먹겠다는 시어머니의 마인드를 보니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분가를 허락하지 않으니 남편도 답답해 있고 저 역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힌 미운털이 분가로 인해 더욱더 심해질까봐 어머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기로 한 나날이었어요. 저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더욱더 악화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숙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꼭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을 거라면서 늘 저 보란 듯이 외치셨어요. 어쩔 땐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였고 저와 학벌까지 대놓고 비교해가며 화랑의 작가들을 시숙의 짝으로 견주었죠. 잘 나가는 미술 작가들이 자고 넘쳐. 그림 하나 팔면 얼만 줄 아니? 그런 작가로다가 우리 큰아들 짝을 꼭 맺어줄 거야. 막내 아들도 그런 미술가 하나 점지해 주려고 했더니만 어디서 저런 팔푼이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큰아들만은 양보 못해. 그런 작가 하나만 잡으면 우리 화랑도 얼마나 면이 서겠어. 저런 애 며느리로 얻었다고. 넌 꼭 엄마가 점지해준 짝으로다 해. 당연하지. 난 절대 실망 안 시켜. 내가 미쳤어? 그런 여자들을 마다하고 갓바리 같은 여자들을 만나게. 절대 실망 안 시켜.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엄마가 너 없었으면 무슨 낙으로 살았겠니? 정말 고맙다, 우리 장남. 사실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거든. 신인 작가인데 아주 사모님들이 난리야. 이 작가 그림 사겠다고. 나이도 어리고 센스도 대박이야. 말 나온 김에 자리 좀 마련해줘요. 셋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하루빨리 날 잡아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역시 우리 장남이다.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이 결혼 잘 성사되면 너도 그렇고 나도 아주 체면 서는 거야.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참 죽이 잘 맞았어요. 허영심이 가득한 것이 아주 똑같았거든요. 내 남편이 저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시아주버님도 어머님의 소개에 따라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올 것 같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한편으론 시숙에 결혼할 여자 때문에 아주 기뻐 보였답니다.
어떤 며느리가 저 모자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을까 의아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지 않는 모자였거든요. 너 어떡한다니? 네 형님 될 사람 이 집에 들어오면 너랑 겸상이나 하겠어? 아마 놀랄 거다.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를 들였나 하고. 널 어디 내놓기 참 창피하단 말이야. 곧 네 아주버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 제가 준비할 게 있나요? 그리고 형님 되시는 분은 꼭 좋은 분이시길 바래요. 어머님처럼 학벌과 집안에 연연하지 않고 지성인으로서 사람 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죠. 사실 어머님은 부자기만 하지 딱히 겸손은 없잖아요. 뭐라고? 이게? 너 이제 아주 기어오른다. 결혼 생활 3년 정도 하니까 이 시어머니 알기가 개떡 같지? 밖에서 만나면 너랑 애랑 난 겸상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우아 뒤집어지는데. 여하튼 난 꼭지돌게 하지 마. 확 이혼시키는 수가 있으니까. 네, 어련하시겠어요. 그 형님 되실 작가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모든 것에 속아 결혼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머님 인품, 성품 모두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 저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요. 재수씨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물을 흐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저희도 다 격식 차리거든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참 잘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 귀로 흘려. 네, 저 역시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 하는 모든 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어요.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요. 아유, 저걸 그냥. 아주 이제 좀 이 집에 살았다 이거지? 뻑하면 말됐고. 저놈의 말됐고. 저 입을 그냥 깨매버려야지. 매번은 아니어도 저도 마음속에 할 말들을 가끔씩 하고 나면 그래도 응어리는 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저도 나름 결혼 3년 차가 되어가니 시어머니의 루틴을 다 파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 작가 아가씨랑 우리 아들이 잘 되어가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아유, 그 작가만 잡으면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 자랑 실컷 하고 이 화랑도 불려주고 얼마나 좋니?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정말. 얼마나 착한지 몰라.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겸손하고 얌전하고 스타 작가 맞나 싶더라니까. 엄마가 사람 진짜 잘 봤어.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그림이 세령 그 자체야. 사모님들이 환장을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입이 근질거리는 걸 참고 있느라 아주 죽겠어. 얼른 결혼식이 잡혀야 예비 며느리라고 당당하게 소개도 하고 그러지. 아마 다른 화랑 관장들이 엄청 부러워할 거다. 그 작가 잡으려고 다들 안달이 났거든.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니. 시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웃겼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바라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저렇게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구나 싶은 게 사실 많이 작아졌죠. 오히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작아지고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래도 겉으론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는 척 정말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도시에 올라오셔서 이런저런 구경도 하시고 저 사는 것도 한번 보시고 싶다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고향이 통영이고 저희 부모님들은 통영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날 장모님, 장인어른 올라오시면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구경도 이것저것 많이 시켜드리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게 비우시고 날 잡고 올라오는 게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 거리도 멀어서 명절에 잘 가지도 못하는데. 숙소도 좋은데 잡아드리고 이번에 진짜 힐링시켜 드려야겠어. 매일 장사에 봉사에 진짜 본인들 삶이 없으시거든. 내가 진작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에 오시면 진짜 똥똥 잘 챙겨드릴 테니까 기대하라고. 고마워.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 써주니까 너무 고맙다. 아마 엄마 아빠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사이 잘 얻었어.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들이 통영에서 올라온다고 하니 너무 들뜨고 기분이 설레었습니다. 저 역시 시집와서 친정이 너무 멀어 정말 1년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사는 게 뭔지 제가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보고 싶어 가게까지 비우고 올라오신다고 하니 더더욱 마음이 아프면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올라올 날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오늘 엄마랑 아빠 올라오셔서 저랑 영훈 씨 저녁 식사 다 하고 들어올게요. 저희 저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 누가 신경을 써? 너네 부모님 장사 하루라도 빼먹으면 매출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었냐? 참나, 부자 사이 두니까 얻어먹으러 잘도 오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애초에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우리 영훈이가 그 집안 기둥될까봐 겁나서. 저희 부모님 먹고 사실 만큼은 버시거든요. 영훈 씨한테 절대 기댈 일 없으니 그리 아세요. 착각도 자유시네요, 참. 어디 영훈이한테 기대나 안 기대나 보자고. 딸 하나 있는 거 이런 집에 시집 보낸 이유가 있는 거지. 언감생심. 아, 엄마. 그렇게 좀 말하지 마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들인데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좀 기품 좀 지켜요. 돈만 많으면 뭐해? 난 진짜 진선이 보기 창피해 죽겠어. 또 한 번 제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기분 좋게 올라오는 날이니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며 맞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멀리서 오면서도 제가 잘 먹는 총각김치와 갓김치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아빠가 볼일을 보시러 가고 엄마가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집 앞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하필 저와 시간이 안 맞아 저보다 먼저 엄마가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도착 후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데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엄마는 충격을 받으시고 말았어요. 아유, 격 떨어져.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김치를 가져와? 누가 먹는다고 냄새나기 진짜. 이런 집이랑 사돈을 맺지 말아야 돼. 어머니, 명색이 사돈인데 그래도 열어는 줘요. 진짜 뭘 가져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격 떨어지는지. 아휴, 네가 열어라. 나 저 꼴 보기도 싫으니까. 사람이 그만이 티를 냈으면 알아도 먹을 줄 알아야지. 여기까지 냄새나게. 통영에서 김치통 들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엄마를 열어주지도 않고 보내려는 시모였으나 시숙은 조롱 섞이게 문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시숙이 문을 딴 순간 그 광경을 보고
온 집안이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옆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숙의 예비 와이프였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이뻐하던 시어머니의 예비 며느리였어요. 전 뒤늦게 도착하여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아했지만 곧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던지 참 웃음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선생님이 말한 사돈댁이 어머님네였어요? 어쩜 이렇게 선생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을 잘못 본 건가요? 전 정말 고상하고 우아한 시어머니와 자상한 남편일 것 같아서 결혼 준비를 한 건데, 이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조롱하다니, 그것도 선생님 같은 위인한테 진짜 실망스럽기 짝이 없네요. 해명해 보세요. 아니, 아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우리 안사돈이랑 같이 올 수가 있어? 너 같은 고급집 화가가 이런 순대 장사하는 여자랑 어울릴 수가 있냔 말이야. 아니 안사돈이 말해보세요. 무슨 빚 같은 거 졌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리라뇨? 천만다행이네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알아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참 진짜 못할 짓이네요. 안 봐도 상황 딱 뻔한데 어머님이 엄청 무시하셨던 느낌이네요. 대놓고 환경으로 인해 차별한 것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기가 막혀. 우릴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럴 줄이야. 내가 후원한 학생입니다. 화가가 됐고요. 참. 생색은 아니지만 평생 없이 살면서 버는 족족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고 괄시받을 일인가요? 결혼 전부터 툭하면 순대 판다고 무시나 해대고 참 너무하네요. 네가 결혼할 상대가 저 남자였구나. 우리 딸의 시아주버님. 참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어. 내 딸 시집 가면서 평생을 시장바닥에서 일하는 우리 때문에 대우도 못 받고 지냈거든. 세상에, 말도 안 돼. 선생님은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인데 어떻게 무시를 당해요? 기막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지금 갑자기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진정하고. 당신도 똑같아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치는 거. 내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아주 미쳤지. 사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화가인 예비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보육원 후원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저희 엄마 순댓가게에 들렀고 마침 도시로 올라갈 계획이 있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참 만날 사람은 만나진다고 이런 상황이 꼭 짜맞춘 것처럼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림에 특출난 재주가 있던 화가 작가는 화가로 데뷔를 하자마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화랑의 그림을 걸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여서 그런지 시어머님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어서 아주버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신 이 화가 작가는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어 아주버님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이중성을 본으로 이 신인 작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칼같이 아주버님과의 교제를 끝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동영에서 순대 장사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이라면 부모 없는 저 역시 무시당하겠죠? 전 부모도 없고 오로지 재능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절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했는데 당신과 당신 엄마는 화랑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나를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며느리라고 하면 내 그림을 사는 사모님들이 당신 엄마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할 거니까. 정말이지 결혼 전에 이런 집안인 걸 알았으니 이건 계약만 끝나고 다음번엔 화랑에 그림 안 걸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컸는데요. 선생님 후원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고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너랑 쟤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가 후원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이젠 너도 우리랑 걸맞게 상류층에서 놀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 편을 드니? 넌 저 사람들과 이젠 다른 류의 레벨이 된 거라고. 말 놓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말했나요? 이제 계약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말 조심해요. 그리고 당신 며느리 될 일 절대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말아요. 오늘로써 모든 걸 다 깨달았고 절대적으로 그 집에 시집갈 일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동안 참았던 엄마의 화가 폭발했고 엄마는 그 무거운 김치통을 열어젖히며 시어머니에게 김치 따기를 선사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랐지만 참 통쾌했고요. 시어머니는 김치 따기를 맞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우와 뒤집어지는 척을 하던 시어머니는 김치 국물을 쫄딱 맞고 악을 쓰는데 그 모습을 꼭 동영상으로 찍어 놓을 걸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광경이었거든요. 얼마나 우습고 웃음이 나던지. 어머마,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옷이 얼마짜린데 지금 이런 김치 국물을. 아유 어떡해. 아줌마, 물 좀 가져와요, 어서. 김치보단 똥벼락이 어울리지만 김치로 끝낸 걸 감사하게 여겨요. 너 이 집에 이대로 붙어 있을 거야? 엄마도 이제 싫다. 널 위해 참았지만 오늘 정확히 알았어. 이 여잔 갱생 불가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아마 노년에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야.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또 없지. 그러고 살아요. 평생 남이랑 저울질하며 우아 떨고 살라고요. 나도 싫어. 영훈 씨랑 상의해서 나와야지. 오늘 느꼈어. 어머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말이야. 진짜 정말 추악하네요. 선생님, 얼른 가요. 이런 데서 모멸받으실 분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이제 절대 연락하지 마요. 양심이 있다면 연락은 못하겠지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집을 나왔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남편 또한 이제 때가 됐다며 어머님께 손절을 날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였고 잘 나가는 화가 작가는 그 집안과 결혼 준비를 올수도판 뒤 저희 어머님 라이벌 화랑에 그림 전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계가 워낙 좁다 보니 저희 어머님의 인품에 대해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아니, 저 화랑 관장이 그 젊은 작가 자기 아들로 짝지어주려고 한 다음에 작품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쩜 그래? 그 젊은 작가를 들어앉혀서
되겠냐고. 참나. 그리고 그 집 막내 며느리인가?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난리였다. 얼굴이랑 다르다니까. 어머. 그러게 나도 들었잖아. 앞에서는 사모님 해가면서 그러더니 집에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 앞뒤 다르다고 하는 거지. 아유, 그 젊은 작가 그림들은 다른 화랑에 이제 전시되나 봐. 부잣집 사모님들도 정말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오히려 저희 어머님 화랑에서 그림을 사기보다는 다른 화랑들을 가서 그림을 구매하신다고 신인 작가분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며 고마워하였죠. 제가 다 고마워해야 할 판인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거둔 친절로 인해 여러 사람 인생을 달라지게 한 것이에요. 저희 남편과 전 지금 분가 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결혼 후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분가 후 임신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걸 깨닫고 있는 요즘이에요. 시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점지해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곧 40을 앞두고 있어요. 이미 업계에선 소문이 나서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들은 절대 그 집안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야말로 정말 우스운 꼴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아직까지 주말에 봉사를 하고 다니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짜 있긴 한가 봐요. 저희 엄마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모두 해피엔딩이 되었으니 말이죠. 날씨가 쌀쌀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이만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